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제이와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과 함께 영상 해부학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하는 영화와 관련된 오프닝인데요. 혹시 두 분은 태우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저의 많은 옷들을 태워보려고. 갑자기? 근데 되게 뭔가 그럴싸하다. 정말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방을 들어가면 정말 아니에요. 정말 막 사실 옷을 제가 엄청 많이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리고 되게 잘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안 가지면 그냥 버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올 겨울엔 이걸 한 번은 입겠지? 해서 되게 남겨두는 옷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 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본가에 살고 있긴 한데 나중에 내가 만약에 자취를 해서 원룸방에 살게 되면 이 짐들을 어떻게 하지? 약간 이 감당이 안 돼서 막 가끔 인터넷 이런 거 보면 막 원룸 인테리어 막 이런 거 정말 짐이 하나도 없고 너무 깔끔한데 순간 저 예쁜 방에 내 옷들이 다 들어간다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옷부터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옷을 다 태워버리고 싶어요. 수납이 잘 되는 곳에 살면 되죠. 저는 맥시멀 라이프를 꿈꾸기 때문에 정말요? 수납을 잘하면 된다. 세미님은 태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문득 그 연말과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방에 이렇게 널브러진 책들을 보게 됐어요. 책에 책꽂이가 이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책을 쌓아놓거든요. 이제 한 2년 정도 또 대학원을 또 다녔으니까 또 전공 서적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책을 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거든요. 공부를 왜 할까? 보면 저는 지금 공부에 대한 기준이 공부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방법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책을 태워야겠구나. 저 많은 책들을 안 읽는 책도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한 책들도 있긴 한데 더 이상은 책을 사지 않고 보통 빌려보긴 하지만 남아있던 책들도 이제 태워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알라딘으로 보내주세요. 태우지 말. 맞아. 책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행위죠.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맥시멈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우고 싶은 것이 없답니다. 저는 뭐든지 쟁여두고 싶고 막 아까 말씀하신 원룸 인테리어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예. 만약에 다 자취하면 저는 물건을 엄청 쌓아두고 싶어요. 정말요? 언니 그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모으는 정말 그런 호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우고 싶은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영화는 2018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를 선정해서 이렇게 태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2018년에 뭐 인상 깊었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각자 영화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님이 바로 추천한 버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름님이 이 영화를 2018년에서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왜 선정하셨나요? 저도 2018년을 되돌아보면서 딱히 막 떠오르는 영화가 없더라고요. 전 또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다뤄보고 싶어서 한국 영화를 막 생각해다 봤는데 2018년이 좀 한국 영화의 약진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번에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를 할 때도 나왔지만 그래서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럼 내가 이 방송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한국 영화 2018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때 한 5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이때쯤 녹음을 할 때 버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프닝 때 뭐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나? 했는데 그때도 막 뭔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오프닝에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잠깐이라도 언급했던 영화니까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저희가 언급했지만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 라는 생각에 버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기대하기도 했고 예. 뭐 기대한 만큼 저를 만족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정말 아직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 중에 한 편. 정말 이 연기부터 연출을까지 그리고 심지어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했던 작품이라서 저도 2018년을 되돌아보면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추천해주신 여름님의 완벽한 스포일러를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는요, 3명의 인물을 주축으로 합니다. 이화인 배우가 맡은 이종수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종석 씨가 맡은 신혜미라는 캐릭터, 그리고 나의 스티븐 연이 맡은 벤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종수는 운수업, 유통업을 하는 알바를 하는 학생으로 등장합니다. 갑자기 짐을 가지고 어떤 매장에 찾게 되는데요. 거기서 오픈 행사를 하면서 나레이터 모델이 추첨권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때 나레이터 모델인 한 여자가 계속해서 종수를 바라보고 종수에게 추첨권을 건네주게 됩니다. 종수는 우연히 그 추첨권에 당첨되어서 여성용 스포츠 시계를 받게 됩니다. 그걸 전달하면서 갑자기 그 여자는 종수야 하고 부르고 아는 척을 하죠. 알고 보니 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파주에서 자랐던 친구인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종서 씨가 맡은 신혜미라는 캐릭터인데요. 둘은 담배를 피면서 우리 오랜만에 술이나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갑자기 술자리에서 혜미는 자신이 판토마임을 배우고 있다면서 귤을 까는 이렇게 모션을 취합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때 귤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귤이 없다는 걸 잊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귤을 먹고 싶어 해야 한다라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혜미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레이트 헝거를 만나야 한다라고 종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레이트 헝거와 리틀 헝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리틀 헝거는 배가 굶주린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종수에게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보일러실에서 데려온 보일이라는 고양이에게 밥을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종수는 이제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돼서 파주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달려가서 보일이라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종수는 혜미가 귤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라는 말을 기억해서 보일이란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 고양이가 없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혜미는 정말 고양이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의 배변 흔적이 있고 사료가 없어지는 등 정말 고양이가 있다고 믿게 돼요. 그리고 혜미와 종수는 혜미가 떠나기 전에 고양이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서로 정사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혜미의 집은 북향이어서 전혀 해가 들지 않고요. 남산타워에 비쳐서 반사된 햇빛만이 이 방안을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종수는 묘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후 갑자기 종수는 혜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혜미는 호련히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혜미는 갑작스럽게 종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니 공항에 마중 나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종수는 한 걸음에 아버지의 낡은 그 트럭을 타고 달려가지만 벤이라는 우리의 스티븐 연, 나의 스티븐 연 멋있는 벤 오빠가 혜미 옆에 있는 걸 보고 조금 질투와 경계를 느끼게 됩니다. 셋은 같이 집에 가서 곱창 전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벤은 직업도 없고 그냥 놀아요. 전 재밌는 걸 해요. 라는 식으로 종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포르쉐를 타고 혜미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수는 조금 박탈감 아닌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도 혜미는 계속해서 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종수를 부르게 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혜미의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로워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은 벤의 표정을 보고 종수는 조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벤의 집에서 여러 여성들의 장신구와 액세서리를 보게 되고요.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벤과 혜미가 종수의 파주 집에 찾아오고 이때 다 같이 대마초를 하면서 혜미는 옷을 탈의한 채로 갑자기 그레이트 헝거가 추는 춤을 노을을 보며 추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종수는 혜미에게 아무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짓은 창녀나 하는 짓이야 라면서 막말을 하고요. 종수는 이때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종수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버리고 간 옷들을 태웠다는 고백도 하고 혜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요. 이후 갑작스럽게 혜미가 실종됩니다.
종수는 혜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의심스러운 벤을 계속해서 미행하게 되고요. 결국엔 종수는 벤이 혜미를 죽였을 거라는 여러 가지 심증 아닌 심증들을 모으게 되고 결국엔 벤을 의심하여 살해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창도 감독님의 8년 만에 복귀작이라서 굉장하게 많은 기대를 불렀던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던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창동 감독님 정도 되면 그냥 그 감독 네임만으로도 되게 흥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작품이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떠셨나요? 뭐 이 영화 정말 흥행 안 할 만하다 라던가 아니면 왜 이 영화 흥행 안 했지? 라는 반응이 궁금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거정의 기한이었잖아요.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새롭게 영화를 들고 찾아왔는데 기대한 만큼의 한국 관객들을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 관객이 한 52만, 3만 정도 들었고 이게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든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뭐 실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뭐 칸 영화제나 출품돼가지고 나름대로 그 성과도 있었죠. 뭐 국제 비평가 협회상, 그다음에 뭐 벌칸상 이런 것들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작이었고 작품성에 있어가지고는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관객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 당시 개봉 당시 그 극장에 갔었거든요. 대체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도대체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 관객들이 이렇게 질문? 물음표만 점점점 찍었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다 알겠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종수가 벤을 죽였다고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주셨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죽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수가 문예 창작가,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마지막에는 우리 혜미의 집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창 밖에서 카메라가 비추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까지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종수의 머릿속에서 상상된 이야기 아닐까라는 또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영화다. 왜? 관객의 이런 그 기대나 흥미 내지는 질문을 해결해 주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은 좀 평가가 박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님은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우선 이때 논란이 됐던 유아인 씨, 스티븐 연의 행복. 아 맞아 맞다 네, 그런 네. 일 있었지. 유아인 씨도 페미니스트들과 논쟁이 되게 심한 딱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때 칸에 가서 또 그리고 전종서 씨도 그 기자들이 사진 맞아. 찍는데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맞아, 막 이런 맞아. 이렇게 찍혀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스티븐 연 씨는 또 전범기 때문에 또 논란이 맞아. 됐었잖아요. 그 논란이 완전히 다 겹쳐가지고 칸 영화제에서도 국내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엄청 또 난리를 쳐가지고 변덕을 부르면서 난리를 쳐서 결국은 했는데 또 이상한 질문만 던지고 약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 관객들이나 대중들한테는 영화의 핀트가 아닌 뭔가 배우나 다른 포커스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창동 감독 네임밸류가 있는데 흥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관객이 들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배급을 CGV 아트하우스에서 했거든요. 근데 전 그게 약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분명 예술 영화고 상업 영화의 범주에 좀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하고 마케팅하는 방식 자체가 관객을 많이 흡수할 수 없는 생태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더 역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 배급이나 마케팅 방식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대기업이었다면 그런 논란들을 어떻게든 언플해서 맞아. 갔을 텐데 그거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엔 흥행을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논란이 딱 일고 칸 영화제 갔을 때가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 막 8, 9월에 개봉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잡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연기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인 씨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정말 불태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에서 보면은 전라의 또 몸을 노출해 가면서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었죠. 무슨 하다못해 트위터의 그 호박 호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했는데 그런 뭐 사적인 논란을 제하더라도 그 영화의 흥행과 관련돼서는 영향 끼쳤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뭐 20대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영화 자체는 이게 또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길다는 느낌은 또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감정 있잖아요. 어떤 불안의 감정. 아, 우리 햄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실종됐는데 뭐 이런 감정, 불안을 느끼면서 봤으면 또 나름 재미가 있는 또 작품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가장 좀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젊은이를 너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요즘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는 아까 불안이라는 정서적인 효과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되게 그래도 이창동 감독의 작품 중에서 저도 되게 장르적인 요소가 강해져가지고 정말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거든요. 재밌게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이창동 감독의 필모에서 뭔가 그 전이 원래 소설을 쓰시던 분이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되게 문학적인 요소가 되게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영화적인 맞아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진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창동 감독의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거장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훌륭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작품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서 사용되는 아까 여름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그 귤을 말한 그 판토마임 같이 그런 은유 같은 표현 방법? 그게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자꾸 질문을 관객한테 던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창동 감독이 영화적인 뭐라고 하지 방법으로 극을 끌어가는 재미를 끌어가는 방법을 이 영화에서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질문이자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메타포에 대한 어떤 여름님께서는 해줄 수 있는 말 같은 게 있나요? 저도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완벽한 스포일러를 할 때 설명했듯이 종수가 벤이 혜미를 죽였을 것이다 라는 심증의 조각들을 맞추잖아요. 근데 물증처럼 등장을 해요. 뭐 시계가 혜미의 시계가 벤의 화장실에 다시 등장을 한다던가 고양이가 보이라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종수한테 뛰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정황들이 있지만 물증처럼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종수의 심증일 뿐이거든요. 그 심증들이 모여서 종수가 벤이 살해했을 거야 라면서 이제 벤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알 수 없는 영화적 메타포들이 막 조합돼서 오히려 영화를 이해하려는 관객과 종수가 일치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벤이 죽였을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의 의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실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조합해가는 과정이 종수랑 같이 결을 함께하게 되면서 종수랑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수랑 상황이 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비슷한 상황이 이입이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타포에 대해서 제일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벤의 집에 초대받아서 벤이 막 파스타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종수가 막 된장찌개를 끓여먹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땐 되게 정말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되게 진짜 생계를 위해 살아남기 생존을 위해서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벤은 되게 여유롭게 음식을 하면서 요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좋아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혜미가 메타포가 뭐야? 라고 벤한테 물으니까 벤은 종수 씨가 글을 쓰니까 종수 씨가 더 잘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수는 대답을 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타포들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는 그런 감독의 태도 자체가 종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혜미는 메타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은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지만 메타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혜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귤 판토마임이라든지 그 고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춤을 직접 재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것은 이거야라는 직유법이 아니라 계속 그런 행위적인 은유법, 메타포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혜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속내를 밝히지 않는 종수는 갑자기 혜미한테 화를 내면서 창녀나 하는 짓이야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유법을 사용해서 혜미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직유와 은유가 부딪히는 순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우리가 이걸 등장하는 은유들을 그냥 직유로 우리 해석하려는 관객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언어에 대한 영화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아까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를 갖다가 이창동 감독의 기존의 영화적 스타일에서 좀 변화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야기,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번 영화는 좀 표현에 촬영과 편집 뭐 이런 것들의 스타일에 더 집중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포가 나온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해요. 메타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용어,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죠. 어떤 시의 그 표현인데 메타포라는 게 그냥 은유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물이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우리 남성인 종수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여전히 시적인 표현 직유를 사용하긴 하지만 은유보다는 직설적이죠.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이창동 감독이 소설가로서 이창동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법에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불안의 정체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확성기 뭐 소리라든지 밤에 문득문득 걸려오는 전화 여보세요라고 받으면 응답이 없는 설아 뭐 마지막에는 그게 어머니 전화인 듯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게 어머니 전화였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기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계 속에 지시체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영화가 정확하게 딱 있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없어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다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피로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이창동 감독님이 이 작품이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말을 엄청 하셨지만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젊은이들이 안 생각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작품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했는데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윌리엄 포크너의 1939년작 헛간 방화도 작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창동 감독님이 하루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젊은 포크너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젊은이를 강조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이 젊은이를 강조하셔가지고 자꾸 약간 거부감을 들게끔 만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나 안 이런데? 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같은 젊은이로서 해미, 종수, 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해미 같은 경우는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나레이터 그렇죠. 모델이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사는 인물이고 종수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 글을 쓰는 자유로운 행위를 하지만 삶이 버거워서 좀 힘들어하는 인물이고 벤은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유로운 인물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세 인물 중에 젊은이로서 뭔가 이입되는 인물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입되는 인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혜미처럼 나레이터 모델을 하면서 갑자기 떠나고 이러진 않고 종수처럼 이렇게 삶은 수수께끼 같아서 이렇게 현학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서 이입이 되진 않는데 이 영화에서 어찌됐든 종수가 주축이 되는 건 맞고 종수에 대한 이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 그 종수라는 젊은이로 되게 특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보편화시켜서 문제가 아닌가? 제이님의 거부감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되게 느꼈던 게 종수가 이제 작가 지망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벤이랑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종수 씨는 어떤 작가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윌리엄 포크너를 언급해요. 저는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좋아한다. 그 벤은 왜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내 이야기 같아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수는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헛간방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버닝이랑 거의 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직접 읽어보진 않고 그냥 줄거리만 봤는데 정말 내용이 똑같아요. 오히려 헛간을 태우다 보다 오히려 더 이 종수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아버지의 문제나 어머니의 부재나 이런 문제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신의 이야기 같은 작품을 좋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싶어하는 종수가 되게 중점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부받거든요. 자기가 소설을 쓰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의 탄원서를 썩 쓰기 위해서 다정한 이웃이란 표현 하나로 괜히 동네 주민에게 면박 아닌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보일이란 고양이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해미는 떠났고 해미가 떠난 방에서 자신은 해미와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자위를 할 뿐이고 이렇게 뭔가 상대가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미도 실종됐고 벤이 해미를 죽였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이 무력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정말 내 이야기가 맞아 라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환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종수가 벤을 죽이는 그 설정 자체가 자신이 뭔가 타인의 승인을 거부하고 뭔가 하나를 현실화시켰다라는 걸 되게 선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또 나신이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영화 제목이 버닝이잖아요. 아까 제니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 헛간을 태우다이지만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아까 윌리엄 포크너의 그 작품을 갖다가 또 리메이크 한 거죠. 근데 또 이창동 감독이 또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리메이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목처럼 버닝인데 과연 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까 계속해서 젊은이 나오는데 우리 종수가 정말 태운 거는 뭐지? 자기 자신을 태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태울 게 없는데 태우려고 하는 자의 헛된 시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상에서 젊은 세대를 갖다가 자신은 뭐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게 좀 9세대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젊다는 거 외엔 가진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도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말 여기 스티븐이 연기하는 벤처럼 정말 금수저가 아닌 한 자기가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상황 굉장히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갖다가 터트릴 게 없다 보니까 그 화가 다시 이렇게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제이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영화, 아까 여름님이셨나요? 이 영화가 생각났던 이유가 저희가 또 1년 전에 했던 분노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상일 감독의, 제일 감독의 그 분노라는 작품과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화와 같이 보면 이 영화 또 재미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결국에 얘기하는 건 분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분노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슬프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종수의 성장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유를 하지 못했던 종수가 배웠고 해미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엔 소설을 완성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을 쓰는 행위로 엔딩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게 종수의 성장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진지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종수를 이끌어내는 인물이 벤이 아닐까? 해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벤이 뭔가 종수랑 해미랑 그 계급적인 개념에서 상위에 있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되게 재미나 흥미거리에서 되게 초탈한 모습이잖아요. 해탈한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재미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재미가 없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해미의 행위를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여자인 민서라는 새로운 여자친구 앞에서 똑같이 하품을 하고 늘 지루해하는 듯한 벤의 모습이 보이는데 벤이 종수에게 되게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전 했어요.
근데 그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혜미는 그래도 그레이트 행거를 찾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데 종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종수에게 직접적으로 종수 씨는 너무 진지하다. 재밌게 살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수의 그 진지함을 깨트리고 뭔가 솔직해지고 혜미처럼 자신의 표현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임을 건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제물로서 그 요리를 또 제물로 표현하잖아요. 그 제물로서 혜미를 사용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종수랑 벤의 두 사람의 추격전 아닌 추격전이 되면서 처음엔 종수가 벤을 추격하는 듯 하지만 갑자기 종수의 차를 역추격하는 그 포르쉐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게임이 역전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또 벤이 마지막에 종수에게 칼에 찔리면서 또 되게 죽음에 받아들인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종수를 약간 껴안으면서 죽더라고요. 그런 모습처럼 뭔가 이런 게임 하나 자체를 판을 벌린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벤 같은 경우는 크게 웃을 때는 항상 그래도 혜미랑 있을 때더라고요. 혜미가 갑자기 막 눈물을 터뜨릴 때 나는 뭐 눈물을 저렇게 흘린 적이 없는데 저게 너무 재밌다라고 약간 사람들은 그걸 되게 사이코패스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나 아니면 갑자기 혜미가 옷을 벗고 춤을 출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벤이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너무 웃기다는 듯이 막 하고 종수는 되게 불쾌한 듯이 막 혜미의 옷을 막 덮어주면서 몸을 가려주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솔직하고 그런 적나라한 순간에 혜미에 대해서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와 정반대인 종수도 혜미처럼 그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혜미를 만약에 벤이 죽였다면 벤이 혜미를 제물로 사용해서 그 비닐하우스처럼 태워버렸겠지만 벤이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종수가 사실 파멸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수도 갑자기 혜미처럼 솔직해지면서 혜미처럼 똑같이 비닐하우스처럼 파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는 소설 지망생이고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벤과 혜미는 다 상상 속의 인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종수가 자신의 어떤 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소설을 안 읽거든요. 소설을 안 읽은 지 꽤 오래됐어요. 20대까지 소설을 읽고 20대라는 건 딱 군대 이전까지 읽었습니다. 25 이전까지만 읽고 소설을 더 이상 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안 읽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현실이 더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새 같은 시대에 소설 지망하는 종수를 등장시켰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저처럼 소설을 아예 읽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창동 감독이 소설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전히 어떤 문학이나 아까 뭐 메타포나 비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전히 좀 부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아무리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리얼리스트로서 소설가로서 이창동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작가라는 종수의 설정이 이 영화 속 그냥 설정이기도 하지만 연출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이님께서는 되게 종수의 성장담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종수가 등장하는 종수의 시점만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특히 차 종수가 운전을 할 때 종수 분명히 옆에 타 있는 조수석에 타 있는 카메라로 통해서 창밖을 본다든지 종수의 옆모습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수의 시점만이 등장을 하고 종수가 등장하지 않는 곳에서 혜미의 모습이라든지 벤의 모습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혜미가 실종을 되고 나서 혜미의 집에서 자위를 하고 환상을 느끼고 나서 소설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갑자기 종수의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식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벤이 헬스클럽에서 뛰다가 종수를 바라보는 듯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벤이 새로운 여자친구 화장을 해주는 장면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벤의 시점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종수의 성장담? 이것도 작가 지망생이라면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작가라는 설정도 이 영화의 연출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름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되게 햄이라는 여성을 두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햄이를 그 둘이 상정시키는 듯한 느낌이 되게 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벤이 혜미의 모습을 보면서 웃는다는 것은 혜미 자체가 혜미가 어떨 때 웃기고를 나한테 알려주는, 관객한테 알려주는 듯한 느낌에서 좀 불쾌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종수가 혜미가 떠난 다음에 그 혜미의 방에서 자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뭔가 종수가 생각하는 혜미는 그런 사람인가? 약간 라는 대상화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쾌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어떤 의미는 있겠죠. 그런 장면. 왜냐면 사라진 혜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치 고양이와 같은 그런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라고 하지? 그냥 같은 여성으로서 나도 똑같이 혜미처럼 여성이니까 되게 불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노을씬에서 예. 상의를 노출하는 장면은 야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전혀 대상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 영화 전체적으로 혜미를 생각하는 이 두 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좀 뭐야? 이런 생각이 아예 정말 그러니까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막 간혹가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계급 갈등이다. 벤이라는 어떤 부르주아와 예. 프롤레타리아인 뭐 종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배제된 건 정말 혜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성, 그 둘이 예. 상상하는 인물이니까. 근데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상상하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영화에서는 불가피한 예.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계급, 뭐 경제적인 차이,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뭐 젠더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걸로 환원하기에는 이 영화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 제가 이 영화를 개봉하고 어떤 수업을 듣다가 주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대부분이 거의 99%였던 것 같아요. 여성 관객은 이 영화에 대해서 혜미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아까 무슨 반드시 노을씬뿐만 아니라 가령 뭐 종수가 바라보는 혜미, 그냥 뭐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이 영화 개봉된 시기가 여성 이슈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여성 관객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글쎄, 나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좀 반성을 했어요. 정말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긴 했는데, 그게 뭐 이창록 감독이 뭐 이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여성 관객들한테 호소하지 못함으로써 흥행에도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게 단순히 친절하지 않다 내지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 차원의가 아니라 여성 관객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만들어진 게 꼭 혜미가 아니라 다른 대상이었으면 차라리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던가, 예. 아버지를 상상하는 종수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게 흐릿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미라는 그 여성에 대해서 벤이랑 종수가 뭔가 줄다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뭔가 엮어나가잖아요. 근데 결국에 둘을 다 파멸을 하거든요. 저는 종수가 물론 벤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지만 종수도 스스로 파멸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아버지의 칼을 들고 벤을 죽였으니까 결국엔 답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둘 다 파멸해서, 저는 그 혜미를 그렇게 도구화한 두 남자애가 처벌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제이님처럼 이 영화 뭐야? 왜 여자를 이렇게 다뤘어? 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이 남자들이 벌 받는 거네. 제가 뭔가 합리화시키고 있어서 벌 받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영화에서 되게 막말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유아인이 그냥 대마초에 취해서 벤한테 혜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뱉는 정도지 벤은 정말 침착하고 다정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제일 가장 심한 막말과 욕설은 혜미한테 하는 종수가 창녀나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창녀나 하는 짓이라는 저는 그 어휘?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성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 창녀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어휘를 선택한 이창년 감독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옷을 벗는 행위가 성적인 행위처럼 보여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말 최고의 모욕과 정말 혜미가 갑자기 노을처럼 사라져버릴 만한 계기로서 왜 또 창녀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지?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오히려 제일 미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두 사람이 처벌 받아서 다행이네. 인과응보네요. 인과응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이 세 배우의 열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저는 유아인 씨는 연기 여기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티븐 연 씨는 잘 모르겠어요. 몸을 너무 못 쓰는 것 같아. 근데 혜미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종석 씨가 연기한 혜미는. 그래서 근데 가장 조금 강력했던 거는 첫 장면에서 등장한 혜미. 그러니까 처음 우리 스크린 앞에서 나타나는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첫 장면에서 정말 이 현실에 있을 법한 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혜미가. 그래서 되게 첫 장면에서 나레이터 모델로 나오는 혜미가 되게 인상 깊은데 여름님은 그 첫 장면은 어떠셨나요? 저도 첫 장면일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창동 영화에서 터치 마이 바디라고? 시스타 노래가 나오잖아요. 터치 마이 바디라고? 분명히 씨였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사실 그런 가요 관련된 BGM이 등장하는 그 장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후렴 터치 마이 바디 하면서 딱 장면이 끝나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되게 낯선 느낌이긴 했는데 첫 장면에서 어수선한 그런 느낌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프레임 밖에서 그냥 뭔가 짐을 들고 있는 남성, 행인인 것 같은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성이 주인공이다 알 수 있는 게 그 남성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혜미라는 그냥 나레이터 모델 일반인 같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혜미의 시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프레임이 흐려져 있는 초점이 포커스가 흐려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유아인이라는 종수라는 캐릭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내에서 등장하고 퇴장하는 종수가 등장을 하고 포커스가 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번잡스럽고 뭔가 혼란스러운 듯한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혜미의 시선에 따라서 프레임에 등퇴장하는 종수가 오히려 종수의 시선에 따라서 등퇴장하게 되는 혜미, 실종되는 혜미를 반증한 듯한 증거여가지고 이 첫 장면이 되게 돌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영화 보면 첫 장면에 생각 안 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버닝은 되게 평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 전종석 씨는 또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과 또 첫 영화를 또 시작했다는 것이 자신의 필모그래프 앞으로 뭐 연기 활동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항상 자신의 대표작으로 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나? 굉장히 행운인 것 같네요. 예. 저 아는 분이 이창동 감독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시에서 그 뭐냐 짜장면 배달원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필터링을 할 시간인데요. 이 영화를 여러님이 추천했으니까 세미님의 필름 필터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가 또 그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 상 후보로 올라가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응은 우리나라보다는 저 유럽이나 미국 서구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처럼 이 아까도 계속해서 뭐 계급이나 아니면은 뭐 세대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한국적인 맥락에서만 이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맥락을 잘 모르시는 이방인의 시선에서는 이 영화 굉장히 좀 재미날 수 있는 영화. 그래서 한번 저희 영상 해본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더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름님은 이 영화를 추천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까 세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히 딱 1년 전에 녹음했던 이상일 감독의 분노라는 작품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도 분노의 주체가 뭐고 왜 분노하는가,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뭐 이방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성에 대한 문제, 뭐 미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의 인물이나 하나의 상황에 이렇게 응축되어서 그게 폭발하는 걸 목격하는 그 재미가 있었다면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창동 감독님이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여기서 삭제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왜 폭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이에 반면에서 또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맨날 태우고 2달에 한 번씩이나 태우고 다니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라고 괜히 비아냥거릴 만한 경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분노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저는 뜬금없지만 이 아버지이시 최승우 씨가 연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웃긴데 그냥 캐스팅 위원은 그냥 종수의 아버지 같아서 했다 이러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면서 최승우 씨의 이 MBC 사장님의 연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분 다 이 영화를 추천하셨는데요. 저도 이 영화가 2018년은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래도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의견이 정말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댓글을 달아서 알려주시면 저희와 함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영화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영상의 부학의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